All the single lady, single people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봄이니까 쭈꾸미 약속이 있었거든요. 지금 건너편에서 쭈꾸미를 같이 먹기로 했던 분이 웃으신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해방촌 사는 친구들끼리 제철에 생물 먹는 모임이 있거든요. 보통 혼자 살거나 아니면 뭐 2인 가정 이러면은 제철에 나오는 뭐 방어나 뭐 쭈꾸미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사면 박스로 오고 이러니까 많이 먹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일단은 그거를 같이 하는 모임을 조직했어요. 이전에 방어를 한번 먹었고 쭈꾸미 샤브샤브를 하자마자 지금 시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 안 모이는 게 동네 사람 챙기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연기가 됐는데, 그래서 원래는 지금 저랑 샤브샤브를 했어야 되는데 한 대여섯 명 모임이라 이제 친구들을 이제 집에 놔두고 혼자 나오신 해방촌 동네 사람을 모셨습니다. 비혼 누가 말했나? 국가가 말했지. 자칭 타칭 강제 비혼 유불해즈. 설명이 너무 웃긴다. 자칭 타칭 강제 비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불해즈 강혜영님 모셨습니다. 혜영이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는 유부녀인데 한국에서는 강제 비혼의 삶을 살고 있는 유불해즈 강혜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등을 떠밀고 바득바득 하겠다는 그쵸. 사람은 강제 비혼, 가짜 비혼으로. 참 아이러니한. 난 여자가 네.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정말. 오늘은 혜영 언니랑 같이 언니만의 강제 비혼 라이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언니가 원래 그 해방촌에 있는 피우다라는 섹스토이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때보다 그런 얘기 할 때는 되게 신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너무 긴장했어요. 아마 그래서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아, 사적인 얘기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1시간 넘게 이 섹스 얘기를 안 하고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언니네 집에서 그게 이유였네요.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언니네 집에서 사전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주섬주섬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난 뭘 좀 쓸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때 하나도 안 쓴 거 알죠? 네, 하나도 안 쓰고 결국은 맥주만 마시고. 그쵸. 네. 네. 늘 그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결혼 생활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네. 결혼한 지 뭐 몇 년 차인지,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계시니까 같이 산 지는 네네. 얼마나 됐고 이런 얘기. 결혼한 지는 3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 친구 이제 만난 지는 저희는 되게 오래됐어요. 11년 정도 만나서 거의 같이 산 것도 한 11년 정도? 와. 아주 빠르게.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몇 년 동안 주말 커플로, 그러니까 같이 살지만 파트너 직장이 지방에 있어가지고 주말 커플로 지내다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거의 풀타임으로 같이 살게 된 게 한 3년 반? 네, 그 정도 되고. 근데 아까 이제 비욘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비혼이기 때문에 법적인 비혼인 거죠. 그쵸. 법적으로는 비혼입니다. 아니,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저희가 보통 이 그 퀴어 커플들이 만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어플을 이용하거나 뭐 클럽에 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정말 그냥 평범하게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헤테로한테도 영화에서나 있다는, 잘 그렇죠. 없다는. 헤테로에게도 잘 없는 일이 이 레즈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친구들이 상당히 부러워하는. 여기가 어디 샌프란시스코도 아닌데. 그니까요. 그것도 서울에서. 그때 되게 오래전인데, 저희가 안 지는 지금 14년 넘어서 한 14년, 15년쯤 전에 제가 그 이태원에 있는 스타벅스, 이렇게 또 스타벅스 홍보를. 돈 좀 줘. 네, 스타벅스 광고. 스타벅스 돈 좀 줘. 네. 스타벅스 그 1, 2층짜리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커피를 1층에서 커피 시키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저 멀리서 어떤 외국인이 아주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모르게 느껴지는 레즈의 기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친구한테 야, 저 앞에 책 읽고 있는 사람 저 외국인 레즈 같지 않아? 그랬더니 친구가 딱 봐도 레즈 같네. 딱 봐도 레즈 같은 건 뭔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힐끔힐끔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괜히 반갑거든요. 막 패밀리 같고. 그래서 막 쳐다봤는데 그 친구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주쳐서 너무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다시 쳐다봤는데 또 다시 쳐다보고 그 친구랑 한 3번 정도 그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진짜 되게 약간 그 뭐지? 네.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되게 그쵸. 굉장히 90년대 뮤직비디오처럼. 그쵸. 상당히 촌스럽고 뭔가 티피컬한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때 만나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1층에서 커피를 시키고 그때 당시 만나던 친구가 2층으로 올라오더니 여자친구가 나 쟤 아는 애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쟤도 레즈야. 알고 있는 얘기를 몇 명이 하는지. 본인의 허락 없이 아우팅을 하면서 쟤도 레즈야.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근데 그 뒤로는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여자친구의 친구 정도로 알고 그렇게 자주 만나지도 않았고 뭐 집이 근처니까 가끔 마주칠 때도 있고 가끔 뭐 필요하면은 연락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사귀다가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싱글일 때 한 6개월 정도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애인이랑 헤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냥 가볍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이 친구가 할 말이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앞에 가도 되겠냐. 그래서 이제 회사 앞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혹시 스타벅스에서 나 봤을 때 기억나? 그때 네가 이렇게 입고 나 쳐다봤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우리 눈 마주쳤잖아 그랬더니 나는 그때 책 읽고 있었는데 너랑 눈 마주친 뒤로 같은 페이지만 계속 읽었어. 이거 봐. 여자 사이에 친구 네. 없어. 남녀 사이에 이거 여자 사이에 친구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고 저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여자 사이에 친구 없어. 없습니다. 이거 봐.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그전 연애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아직 떠나지 않은 그런 상처 그리고 또 굉장히 설레이는 이런 감정 이게 굉장히 교차되면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 친구가 되게 늘 멋있다고 생각하고 약간 좀 우러러보는 그런 상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백을 받고 저희가 이제 연인으로 그전에는 알고 있던 친구에서 연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죠. 처음에 같이 산 게 먼저죠? 네, 저희는 좀 빨리 같이 살았어요. 얼마 만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도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4, 5개월? 와, 네, 진짜. 좀 빠르게 같이 산 케이스죠. 네. 근데 보통 사귄다고 다 이렇게 결혼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되겠다. 그런 촉이 오는 사람이 따로 있다. 진짜 있는 것 같다는 게 근데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이 살기 시작할 때 어느 지점에서 얘랑 이대로 간다면 평생 살만한데? 그런 생각을 좀 빠르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전에 다른 친구들이랑 데이트하면서는 뭔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나를 소개할 때 뭐 그냥 친구라고 소개를 한다든지 외부에서는 그리고 뭐 애인 있어요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없다 보니까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면 없는데요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재를 되게 자연스럽게 지워가는 일들이 되게 많았었고 남자친구 있어요 물어보면 진짜 그렇겠다. 그렇죠. 그냥 애인 있어요 이러면은 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남자친구는 없으니까 남자친구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거짓말을 한다든지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만나는 파트너하고 내 사이에 알 수 없는 불안감 뭔가 안정되지 않은 느낌이 되게 많았었고 제가 지금 와이프를 만나면서
여자를 만나도 동성이랑도 안정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디 가서도 저의 존재를 굳이 지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제가 그 전에 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가정을 꾸린다든지 살림을 합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이러면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믿음, 의리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둘 사이에. 근데 진짜 결혼하려고 하면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날 때 이게 되게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고 동거인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유사시 보호자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누구를 만날 때.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딱 결혼할 때 돼서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이제 좀 결혼할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조건이 좀 생기고, 성격도 원래는 같이 막 하고 노는 사람들을 좋아했다가 내가 너무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평온했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좀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실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정말 그냥 파트너십인데, 그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저라는 사람이 내 존재를 지우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랑 만나면서 많이 느낀 게, 되게 팀워크도 되는데 서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각자로서도 잘 살 수 있고 같이서도 잘 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 가끔 막 물어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비욘세랑 갑자기 한 3일 정도 일본을 갔다 올 거야. 괜찮아? 네 맘대로 해. 뭐 이런 데가.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오늘은 뭐 우리 둘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고 싶지 않아 했을 때, 이런 좀 서로의 시간과 각자의 시간을 잘 구분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충분히 같이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친구들 만나기도 좀 힘들어지고, 그쵸, 근데 그게 굳이 뭐 헤테로 커플이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집에 이 사람이 내가 갔을 때 없다거나 나 말고 다른 관계를 맺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관계는 저는 성격상 그런 사람은 못 만나요. 못 만나. 제가 예전에 맞아.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사생활이 없고,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는 게 누군가의 삶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걸 한번 해보고 나니까 연애를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피곤하다. 예.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연애가 끝나고 나서는 연애를 아예 안 해야겠다.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꽤 오래 했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겠다고 느낀 거는 언제예요? 그쵸. 같이 사는 거 말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살림을 합치기 시작할 때, 같이 살면서 저희는 좀 살림을 빨리 합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뭐 학자금 대출이 얼마가 있고, 모아놓은 돈이 얼마가 있고, 연봉이 얼마 정도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이제 제 경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우리 그냥 합칠까? 라고 해서 이제 합치고 나서 뭐 앉아서 저 정말 좀 너드하긴 한데 막 이런저런 계획을 써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랬고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싶어 했고,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저는 좀 휴식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냥 한 1년 정도라도 일을 안 하고 공부도 하고 휴식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막 정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단 학자금 대출을 먼저 갚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열심히 일해서 그거를 갚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파트너가 그럼 그 다음에는 네가 원하는 그 휴식을 가져라.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게 1년에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자기가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와이프 학자금을 이제부터 내 돈으로도 같이 갚는 거에 합의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거 되게 그거 같은데? 프로포즈 하기 전에 스드메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 같이 정말 열심히 갚았어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이걸 왜 내가 같이
갚아야 되지?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인드가 유부예요. 마인드셋이 유부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DNA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냥 결혼에 기본적으로 맞는 성향의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내가 이 사람을 그쵸. 엄청나게 사랑할 때 이 사람의 경제적인 거를 내가 분담하겠다 했을 때 일단 되게 의문을 갖지 않고 뭐. 근데 말하고 보니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예전 애인하고도 같이 통장을 만들자고 뭔가 정말 네, 뭔가 합치는 걸 상당히 좋아하네요. DNA에 제가. 유부가 합체. 있는 분이다. 그쵸. 맞아요. 있네. 이러다 있다, 또 있다. 알게 되었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근데 되게 열심히 갚았어요. 그때 그냥 경제권을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그 친구 급여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서로 돈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뭐 갚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휴식 시간 가졌을 때 이제 공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나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네 꿈이 있으면 그걸 이루는 시기다. 자기는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와이프도 공부 시작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뭐 사소한 살림살이 하나 우리의 경제권, 뭐 키우는 동물들 모든 걸 공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동의하에 서로의 동의하에 모든 걸 공유하고 있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죽거나 누구 한 사람이 죽거나 뭐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헤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지금 이렇게 똑같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를 보호할 것인가, 조금 이제 극단적인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혹시 내가 잘못됐는데 이 친구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내 가족들이 와서 이거 내 딸 통장에 있던 돈이고 이거 내 딸 물건이고 내 딸 차고 이러면서 가져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가 싸워보지도 못하면 어떡하지? 아무 권리를 못 챙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때 누가 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면 약간 이런 걸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상황은 정말 이렇게 깊게 모든 걸 공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찾아보니까는 퀴어 인권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퀴어들이 유서를 쓰는 걸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유서도 쓰고 근데 유서를 써도 한국 법이 재산에 있어서만큼은 만약에 제가 유서에다가 내 모든 걸 파트너에게 이임을 한다라고 써도 가족들이 와서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몇십 %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렇더라고요. 그 법안이.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일상을 사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었고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법 안에서 그 내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제도를 내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법안에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걸 그때 좀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합법화되자마자 저희 바로 가서 결혼을 했죠. 근데 그거를 누군가 먼저 입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하자. 그 전에 제가 이미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한 먼저? 번. 네. 근데 아주 이제 촌스럽게 63빌딩. 이 커플의 모든 게 올드스쿨이야. 맞아요. 모든 게 촌스러워. 90년대 감성이야. 라떼는 그랬죠. 그래서 그때도 막 63빌딩 촌스럽게 막 예약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전형적인. 네, 너무 전형적인. 그 서로의 추억에 담긴 액세서리를 제작해서. 근데 그게 좀 약간 연애랑 사랑의 본질인 것 같기는 해.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싶고 유치한 거 해보고 싶고 사실은. 전형적인 거 해보고 싶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처럼 너랑 평생 같이 살고 싶은데 우리가 살면서 법의 제도 하에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다. 근데 우리한테 그런 날이 오면 나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아주 흔쾌히 결혼할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대답이 오늘까지는 내가 살아오면서 한 결정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결정일 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동성결혼 미국에 합법화됐다라고 뉴스가 떴을 때 뭐 지인들, 파트너, 미국의 가족들, 친척, 사촌들 다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되게 그때 기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옷방에서 막 옷 정리하다가 파트너가 뛰어와서 결혼 합법화 됐대 하면서 울었는데 갑자기 이제 서로 양손을 부여잡고 울면서 결혼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와, 그렇구나. 근데 주변에 퀴어 부부 많이 있어요? 한국에 사는? 이게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없는 것 같고, 국제 커플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구나. 이제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연애할 때 파트너가 자기 친구 커플이 있는데 꼭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을 소개를 해줬던 이유가 그들이 이 동성 커플이지만 너무 서로 잘 살고 있는 커플이어서 저한테 하나의 안정적인 샘플. 그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 두 분이었는데 막 한 분은 엄청 경제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밖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고 한 분은 맨날 집에서 이렇게 막 식탁보 뜨고 막 그런 거 좋아하고 피아노 치고 막 집에서 막 노래 만들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커플이었는데 서로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말들 되게 자주 하고 되게 스킨십도 자주 해서 저는 사귄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뭐 사귄 지 1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 커플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저렇게 살고 싶다. 네, 그렇게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그런 커플을 처음 봐서 저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커플도 있구나. 근데 지금 현실의 내 주변에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결혼을 한다는 게 이게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와 상황적인 여유와 이런 게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많지가 않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나서 그런 비자 문제, 국제 커플들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게 뭐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대출 받으려고 결혼하는 그쵸. 남녀 커플도 있는데. 근데 정말 주변에 강제 결혼하신 커플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둘 다 결혼이 안 맞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오래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인데 이제 같이 살다가 집을 옮기려고 하니까 대출을 하려면 혼인신고서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투덜투덜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제로 결혼했어 하면서 둘이 되게 재밌게 잘 살아요, 워낙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내가 대다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런 선택이 그분들도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제도권의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남들이 다 받는 혜택인데 그쵸. 예, 그거 대다수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서 그런 거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왜 대출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정말. 진짜 큰 거 같아요, 경제적인 거. 그게 굉장히 크죠. 진짜 크지. 자, 그러면 결혼식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혼식을 종종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가끔 이제 친구들 결혼 사진 올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런 걸 거의 안 해서 막 물어보는데 저희의 결혼식 또한 좌충우돌. 이 인생에 평범한 건 없다. 정말 그 미드에서나 볼 것 같은 그 라스베가스 충동 결혼식 같은. 그 행오버에서. 네, 그쵸. 술김에. 그쵸. 술김에 결혼하는. 처음 보는 여자분이랑 어금니 하나 뽑고 결혼하고. 다음날 넌 누구냐. 네, 저희가 그런 결혼식을 좀 해가지고. 진짜 라스베가스에서 했어요? 네. 모든 게 전형적이야. 지금 처음 만날 때 카페에서 굉장히. 눈이 마주친 것부터. 클리셰로 점철돼 있는. 이 얘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래 막 결혼해야지 그러고 알아보자 할 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주에서 결혼을 해야 혼인신고를 가장 쉽게 줄 것인가. 근데 10분도 생각하지 않고 라스베가스다. 가자. 가성비. 네, 가성비. 가장 빠르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또 라스베가스에서 분명히 퀴어가 운영하는 웨딩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웨딩홀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웨딩홀의 내부라든지 시스템은 전혀 체크를 하지 않고 퀴어가 운영하는 곳이다. 여기로 예약을 대단한 잡아라. 연대야, 진짜. 대단한 연대야. 폭발. 근데 그게 알 것 같긴 해. 이왕 할 거면 네.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법이 바뀐 지 너무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막 그런 감정들. 그리고 또 뭔가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도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법이 진짜. 바뀌고 키워들이 자기를 맞아요. 찾아오면.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예약을 하고 보통 이렇게 결혼식 준비하는 주변의 지인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고요. 뭐 그쵸. 서로 어울리게 식순에 따라. 그렇죠.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케어하지 않고 내가 입고 싶은 건 내가 알아서 입겠다. 너는 뭐가 입고 싶니? 뭐 반지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겠다. 어쨌든 뭐 그렇게 여차저차 해서 저는 막 제 옷 제가 만들어 입고 파트너는 이제 같이 가서 뭐 맞춰서 그냥 정장 입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드레스 입었다 그랬죠. 네, 제가 또 드레스 로망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절대 입지 못하는 세상 모든 전형적인 그쵸. 걸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DNA에 유붓기가 있고 드레스 굉장히 꼭 입고 싶고 많다. 유혹기가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그쵸. 큰일 날 뻔했다. 결혼 못했으면. 그래서 이제 드레스를 막 만들어 입고. 근데 이제 그때 막 파트너가 되게 놀라는 거예요. 막 너 진짜 그거 입을 거야? 왜? 입을 거야 나. 내 결혼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서 막 옷도 만들어 입고 막 진짜 빠르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막 그때는 다 온다는 거예요. 막 네. 술자리에서 나도 갈게. 야 알았어. 너무 재밌겠다. 나도 갈게. 야 우리 리무진 빌려서 놀자 막 이랬는데 당일이 다가오자 다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거 약간 언니랑 그래서 저랑 요즘에 해방촌에 건물 사자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주 아니에요? 비슷한 거죠. 이제 말은 앞서지만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다. 아 근데 아니야. 살 전혀 거야. 없다. 살 거예요. 이건 집은 건물은 꼭 사야 된다. 돈 모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뭐 친한 친구들을 저희가 아예 초대를 할까 막 그런 얘기도 하다가 또 서운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파트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너랑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둘 중에 한 언니가 사람이- 할 법한 말이야. 네, 그죠. 캐릭터를 그죠. 나는 네, 아니까. 맞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오는 일만 없으면 된다. 그게 뭐야? 친구들은 안 와도 된다. 가성비 네, 최소 인원. 가성비 최소 인원으로. 현실주의자. 그래서 실용주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어머님이 제가 레진 걸 아직 커밍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커밍을 하고 나서였는데 결혼 얘기는 차마 못 하겠는 거예요. 어머님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결혼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파트너 가족들만 모시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식이 되게 웃겼던 게 막 이제 아침에 준비를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결혼식장에 막 갔는데 뭔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웨딩홀이 심상치가 않아.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결혼한 사진을 보는데 이 결혼 복장들이 마치 할로윈처럼 뱀파이어 커플, 진짜? 슈퍼히어로 커플, 막 원더우먼과 슈퍼맨이 결혼하고 막 이태원 이런 할로윈 그쵸. 그래서 느낌으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갑자기 이 평범한 옷을 입고 온 우리는 뭔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거기가 컨셉 결혼식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재밌게 분장을 하고 와서 결혼을 하는데 저희 너무 재미없게. 그래서 이제 좀 빨리빨리 결혼식이 진행이 돼요. 얼마나 그래서 빨리요? 한 5분? 결혼식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6분 30초. 아니 원래 미국 결혼식이 그쵸. 막 하루 종일 한다고 사람들이 한국 결혼식 너무 짧다. 네, 맞아요. 막 이렇게 돗대기 시장처럼 한다 네, 이런 하루 얘기가 종일 막 하는데. 춤추고 막 놀잖아요. 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자 다음 그리고 다음 막 아니 근데 들어봐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 친구가 프랑스 파리에서 결혼할 때 갔었는데 구청에 가서 약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큰 결혼식을 하던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냥 어디 그 증인 같은 그 무슨 네네. 라이센스 받은 영화에 항상 나오는 저는 뭐 무슨 주가 저에게 부여한 권한을 그쵸. 이렇게 하는 거면은 알겠는데 거기는 컨셉 결혼식장이라며 그러면 뱀파이어 옷을 입고 아니 그 분장하는데 네. 50분은 걸리겠는데 분장하는 시간이 결혼식보다 더 걸리네. 그렇게 하고 와도 뭐 5분, 그쵸. 6분. 빨리빨리. 정말. 생산성. 빨리빨리. 네, 굉장히. 정말 밀레니얼 뭘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저희끼리 가끔 결혼 얘기하면 농담을 하는데 그 결혼식이 또 재밌었던 게 이 라이브 방송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들이 굳이 오지 않아도 시차만 맞춰서 컴퓨터를 키면 저희 결혼식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쿨하게 직접 오지 않아도 볼 수 있으니까 컴퓨터로 보렴 이러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쵸. 사회적인 거리두기 굉장히 기간 앞서가는 사회적.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가끔 얘기하면은 그게 되게 재밌는 추억이고, 막 그때 이제 그 짧은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어느 지점에서 또 이제 감정이 복받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저한테 와이프가 귓속말로 뭐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나오니까 와이프 아버지가 너네 아까 무슨 얘기한 거야? 그런데 둘 다 기억이 안 나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아쉬워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으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세상에 기억도 안 나는 말들을 주고받은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6분 30초 결혼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 길에 직원이 너네 오늘 이 옷을 벗지 마라. 하루 종일 이 웨딩 복장을 하고 라스베가스 시내를 돌아다니면 꽁수를 준다. 이거 그거잖아. 그쵸. 수능 성적표. 그쵸. 수능 수험표. 네, 그거 굉장히 들고 이제 비슷해요. 영화관 가면은 뭐 영화 공짜로 볼 수 있고.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와이프가 술을 안 하기 때문에 두 잔 다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예스. 네, 그래서 막 시내를 엄청 돌아다니면서 저희끼리 막 낮부터 되게 취해가지고 술 안 먹는데 그 친구도 막 그때 술 엄청 먹고 뭐 서로 지키지 못할 수많은 약속을 하고 그것도 기억 안 날 거 아니에요. 네, 막 토를 하고 결혼식 날에 모든 게 기억이 안 그쵸. 나. 그러고 잠이 들었죠. 그게 저의 결혼식이었어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저는 막 친목 도모하고 막 사람들 모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10년 살았을 때 우리 아직도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어디 펜션이나 이런 데 빌려서 친구들끼리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런 자리를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생각은 가끔씩 해요. 네. 리마인드 웨딩 이런 그쵸, 것처럼. 그쵸. 그런 것처럼. 아, 그때 갈게요, 이제 갈게요. 다들 꼭 와야죠. 이제 다들 이렇게 또 온다고 해놓고 안 돼요. 그때는 꼭 와야 되고 말은 다 해놓고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다들 이제 컨셉을 이렇게 약간 킹덤이나 이런 느낌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끼리는 그냥 되게 일상적인 얘기였는데 그쵸.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외국인 며느리가 생겨서 외국인 그리고 며느리. 어느 하나 빡세지 않은 게 없는 거잖아. 너무 빡세다. 너무 준비되지 않은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님은 사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맷집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지금 뭐 섹스토이샵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맞네. 외국인 며느리까지 네, 갈 그쵸, 필요가 그쵸. 없어. 저의 뭐 주로 이렇게 20대 초반에 머리를 한 1cm 길이로 하고 다녔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 피어싱을 하고 그쵸. 불꽃같이 살았구나 우리 언니. 불꽃 같은 이런 삶.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맷집이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이거는 커밍을 할 땐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흔히 얘기하는 그 벽장 레즈. 친구들한테도 커밍을 했다가 막 이렇게 연이 끊기고 이런 적이 있었어 갖고 쉽게 얘기를 못하고 늘 숨기고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한테 숨기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두 개를 하게 되고 두 개 거짓말, 세 개 거짓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되게 뭐 인생 상담을 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는 항상 엄마를 찾아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엄마가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또 좀 힘들 때는 늘 그래도 내 편은 엄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섹슈얼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나니까 엄마하고의 저도 모르는 거리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집에 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얘기해야지 하면서 1년, 2년, 3년 계속 미뤄온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다가 이제 이 지금 파트너를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소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데 커밍을 하면 엄마가 좀 더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심을 한 건데 그 전에 거의 한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집에 갈 때 지금 여자친구를 친구라고 하고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하는 일도 얘기해주고. 제가 방금 지금 여자친구를 데려왔다고. 지금 와이프를? 예, 여자친구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가짜 비혼 언니죠. 가짜 비혼 들통. 예.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와이프를 데리고 갔었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되게 저 와이프가 되게 너드예요. 엄청 범생이과인데, 이제 항상 가면은 뭐 자기가 그때 공부할 책이나 이런 걸 챙겨가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언니네 집에 갈 때도요? 네, 챙겨가요.
제 와이프는 클럽 갈 때도 책을 챙겨가요. 아, 말도 안 돼. 이거 증인들이 많습니다. 어디 갈 때 네. 챙겨? 막 이런 피처리 해드려야지. 이태원은 아주 힙한 클럽, 자리도 잘 없는 그런 클럽에 가면 누가 책을 가지고 가? 거기서 통계학을 읽고 읽는 네. 책도 통계야. 책 두께가 노트북 한 3개 합친 정도의. 아, 진짜 가져간 적 있어요? 그래서 막 다 같이 스키장 가는데 책을 가져가서 친구들이 스키장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그쵸. 전에 볼 수도 방은 있고 있다, 이러니까. 근데 그쵸. 그 스모그 속에서 굉장히 그쵸. 그 스모그와 드렁큰 피플과 거기 막 그죠. 그 케이팝 음악과 근데 굉장히 너드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 가면 뭐 책 가져가서 책 보고 이런 걸 엄마가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도 저렇게 공부를 했으면 변호사가 됐을 텐데 그러면서 20살 이후에 이런 말 들을 줄 알았나 엄마한테. 전혀 몰랐죠. 어쩜 애가 저렇게 집중력이 뛰어나냐. 이렇게 조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도 책 읽는 거 봐라.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좋은 이미지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커밍을 했을 때 사실은 엄마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여자야. 그랬는데 엄마가 혹시 걔니? 어머. 어머님 촉이 장난이 아니시더라. 어. 그렇다. 근데 어머님이 그때 막 엄청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혹시 내가 너한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이고. 네가 그러는 거냐, 그런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진짜. 나는 살면서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다시 생각하거나 돌아보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별을 떠나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과 그냥 뭐 지지고 볶고 잘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엄마가 이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러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가 어렸을 때부터 절대 결혼을 안 한다고 늘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밍을 하고 근데 다음 날에 어머니가 이제 좀 정신이 드신 거죠.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돈 관리는 누가 하니? 싸울 때는 어떻게 와, 하니? 근데 어머니 그게 그렇게 금방 저희 어머님 맷집이 멋있다. 저희 어머니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물론 이제 정말 여느 그 집처럼 막 하루 이상 같이 있으면 싸우기 시작하고 막 이러기도 그럼요. 하지만 저희 팟캐스트에서 맨날 가족욕을 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그쵸. 저희 어머니 듣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정말 어머님이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고집이 있고 어떤 일을 쉽게 하지 않고 이런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현실적인 질문으로. 근데 그 뒤로 거의 한 1년 정도를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해서 운다든지 정말 안 되겠니? 뭐 어떻게 걔가 널 두고 가면 어떡하니?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어느 순간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나 이제 너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와. 나는 그냥 딸이 둘이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받아주지도 마. 근데 정말 그 전화를 하신 뒤로 어머님이 너무 바뀌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랑 그걸 내가 얘한테 전화해서 꼭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이랑 이게 다른 단계잖아요. 어머니 너무 그때, 진짜 따뜻한 분이구나. 엄청 그때도 되게 엄마랑 전화 끊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때 뭐 미국은 동성 결혼 가능하던데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알아보셨구나. 근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미 결혼을 했었는데. 엄마 나 유부야. 근데 야반 도주에서 너무 원래 결혼한 죄송하더라고요. 것처럼. 막 그런 얘기 하시고 선거 지금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뭐 선거 어떤 해는 선거 전에 전화 오셔갖고 내가 이 사람을 뽑고 싶은데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너 때문에 그 사람을 올해는 못 뽑겠다. 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듣고 계시면 비혼자에 대한 정책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머님 아버님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면. 네. 그래서 이게 어머님이 그래서 어느 순간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있었어요. 되게 자식으로서 당연히 이제 좀 죄송하고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 엄마가 나를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내 자식이 어떻게 자랄지는 모른다. 근데 그걸 받아주는 것도 부모의 몫이다. 그런 나았으니까 책임져. 벽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엄마가 모르고 돌아가시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 생각이 되게 강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어머님한테 커밍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엄마가 이제 안다. 우리 엄마가 내가 누군지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아, 네. 그게 그래서 제일 약간 큰 네, 벽 같았나 봐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컸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벽장 레즈에서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으로 극과 극의 삶을 이렇게 살고 살포하듯이. 그렇죠. 레즈나 이놈들아. 내가 다. 맞아요. 레즈 다다다다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약간 어떤 기분인지는 알겠는 게 나도 우리 엄마랑 아빠랑 워낙에 좀 그냥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친하게 진짜 그러신 것 지내는 같더라고요. 편인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비혼이고 그러니까 비혼의 종류가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는 나는 비혼으로 정했어. 나는 이거를 굳이 바꾸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라고 스스로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듯이 엄마 아빠 잔소리 하는 게 이제 싫으니까 아 그냥 그래 하고 뭐 너 그래도 아유 쟤도 시집 가야 되는데 뭐 쟤도 결혼해야 그쵸.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그거를 그냥 그렇지 막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유 저러다가 뭐 좋은 사람 나타나겠지 이렇게 그냥 그쵸. 나한테 그 뭔가 푸시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혼잣말을 했는데도 그걸 막 정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줘. 나는 엄마 아빠랑 너무 친한 관계고 우리는 친구 같은 사이니까 나한테 결혼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할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는 어떤 삶의 방향이나 철학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를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도 어떤 내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근데 우리는 둘 다 결혼 생각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내고 있어. 그리고 좀 그런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 보면 내가 결혼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 친구랑 어떤 싸웠던 거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좀 정제하더라고요. 얘가 우리 집안의 어떤 일원으로 파트너 같은 사람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얘의 결함을 막 너무 말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부모님도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 근데 그러면은 좀 얘는 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봐라라든가 이게 좀 예비 배우자로 생각할 때는 구도가 되게 많이 다른데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도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으니까 너무 얘를 예비사위처럼 봐가지고 나랑 싸웠을 때 그냥 내 편 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너도 그런 버릇을 고치는 게 좋겠어. 앞으로의 너의 삶을 생각할 때 누구랑 같이 산다는 건 그런 거니까 너도 거기서 물론 얘 말이 서운했겠지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붙잡고 앉혀놓고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비혼자인 거 꼭 외워놓으세요.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엄마 답은 하나예요. 그러다가 저러다가 또 뭐 하는 거지 뭐. 저희 어머님도 그랬어요. 당장은 요즘에.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당장 그러지 마. 다시 앉아봐. 다시 앉아봐. 지금 잠깐. 이해를 못 하셨네. 이거를 꼭 이렇게 픽스를 짓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너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막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비욘세 씨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라고 한 게 제가 들었을 땐 되게 비슷한 것 같고 그 저희도 뭐 어렸을 때 뭐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성소수자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어렸을 때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혼할 일은 없겠지 그러면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컸을 때까지 늘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뭐 어떤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결혼 안 할 건데요. 뭐 친척들이 물어봐도 저 결혼 안 할 건데요. 그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결혼은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보면서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그런 게 강했었기 때문에 속으로 되게 어린 마음에도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사랑은 하고 싶지만
저 삶은 내가 싫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고 늘 한결같이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너같이 얘기한 애들이 제일 빨리 가더라. 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증명했네. 내가 증명해 보였다. 근데 이제 뭐 그 이후로도 이 뭐 20살 넘어가면서 이제 내가 성소수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럼 결혼은 어차피 못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언제 결혼할 거야? 결혼하기 싫어? 때 되면 할 거야? 하면은 되게 그걸 정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기 싫은 이유가 너무 확실한데 그냥 그 말이 다들 그렇게 말하지 정도로 지나가는 게 싫더라고요. 비슷하네요. 다시 뒷덜미를 이렇게 잡고. 네, 아니 다시 진짜 앉아봐. 안 한다니까. 진짜 안 잡아. 그쵸. 맞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엄마한테 소개할 때는 그냥 파트너 언니가 없는 상태에서 소개를 한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이제 그전에는 막 보여주고 커밍할 때는 내가 이번에 집에 혼자 갈 거다. 어쩌면 오늘 엄마한테 커밍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는 혼자 갔고, 예. 그 뒤로 이제 커밍하고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고 나서는 이제 같이 또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럼 그게 좀 다른 게 느껴져요? 친구라고 하고 데려갔을 때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 어머님 예전에 막 사위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가지고 나중에 우리 딸이 월 한도 몇백만 원, 500만 원짜리 신용카드 주는 사위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월 한도 500만 원짜리 신용카드 주겠지가 아니라 그걸 나한테 이제 쥐어줄 사위를 데리고 올 것이다. 패키지로 데려와야지. 차 문을 열어주는 사위를 데리고 올 것이다. 차문 열어주는 사위. 장모님 저기 맛집이 있다는데 갑시다 하는 사회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런 로망이 있었구나, 어머니는.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그런 게 있으셨다가 이제 만나게 된 외국인 며느리. 갑자기 외국인 그리고 며느리.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막 앉혀놓고 집에 가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뭐 너네 뭐 제가 뭐 힘들게 하는 거 없어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혜영이가 뭐 싸울 때 너한테 막 까칠하게 안 해. 그러니까 앉혀놓고 물어본다는 게 언니를 앉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 와이프를 앉혀놓고 와이프를 앉혀놓고 며느리를 앉혀놓고 우리 딸이 힘들게 하지 않니? 그쵸. 정말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유일한 불안감은 둘이 헤어지지 않는 것.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이런 게 궁금한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또 와이프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분이 용돈을 안 준다. 근데 극존칭을 쓰면서 저분이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저 막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애를 잡았으면 극존칭을 쓰냐. 저분이 용돈을 안 줘요. 막 이런 얘기. 막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존칭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들한테도 존댓말을 써요. 죄송합니다. 강아지한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어머님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보여요. 그게 되게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미안한 것보다 서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자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되게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근데 이제 집안일이나 이런 거 왜 명절 때도 저희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안일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저의 고집이지만 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인이고 저희 집에 가기 때문에 그 남자들은 저희 집안 남자들이 일을 안 하는데 와이프만 일을 하게 하는 게 미안해요. 그게 그러네. 싫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남자들 오빠도 그렇고 이제 새아버지도 일을 안 하고 그냥 각자 할 일들을 하는데 여자들만 주방에서 막 일을 하는데 나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K 며느리. 네. K 결혼. 그게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어차피 쟤는 시켜도 잘 못하니까 되도록이면 시키지 마라. 그리고 힘이 세니까 남자들이 하는 일을 시켜라.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어머님도 몇 번 시켜보니까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당탕탕 일을 자꾸 만드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일 같은 거는 그냥 거의 다 대부분 저랑 어머님이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희 오빠가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집안일은 거의 안 하고 집에 가도 그래서 좀 약간 좀 저희 가족들만의 그런 어떤 유니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 네,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집에 갔을 때는 어때요? 그 언니 집에 갔을 때는? 이게 근데 진짜 내가 지금 말하면서 이게 되게 흥미로우면서 특이한 일이다 생각했을 때 만약에 친구가 헤테로인데 결혼을 했으면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래? 오빠는 뭐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쵸. 너무 편한 일인데 그쵸. 지금 언니의 배우자의 이름을 막 부르기도 좀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약간 이름 불러도 파트너님은 되긴 하는데. 상관없어요? 네, 파트너는 어떠세요?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쵸. 그래서 언니는 어때? 근데 그 내가 말하는 언니는 언니네 언니를 말하는 그쵸. 그죠. 저의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죠. 음. 거의 그 집은 정말 저희 집하고도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한국에 있는 되게 많은 집하고도 분위기가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집안일 이런 게 아예 없고 저는 거기 가면 그냥 손님이에요. 네, 그들의 손님이고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긴장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싫잖아요. 막 잘 보이고 싶고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와이프는 어머님 아버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시고 이제 각자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 막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내가 한국에서 계속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다.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국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내 딸 발목 잡은 그쵸. 괘씸한 여자애. 진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냥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만나러 갔는데 이제 너네 아버지 어떤 사람이야? 좀 막 물어봤어요. 막 긴장이 되고 무서워서 그랬더니 막 모든 게 쿨하대요. 다 괜찮고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못 믿겠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모든 배우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좋은 사람, 우리 아빠. 그러니까요. 우리 아빠는 뭐 내가 좋다고 하면 다 좋아 이랬는데 가보니까 전혀 아니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진짜 그때 그 전날 거의 잠을 못 잤고 이제 비행기 랜딩하는데 막 가면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앞에 서 있겠지? 막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저 멀리서 와이프랑 똑같이 생긴 아저씨가 막 한 걸음에 달려와서 둘이 허그를 하면서 와이프 입술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 왔냐고 그러면서 마이 베이비 이러면서 뽀뽀를 하길래 저 친근함은 뭐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뭘 본 거야 지금? 웰컴 투 아메리카다 진짜. 정말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그리고 나를 보더니 갑자기 아주 강력하게 허그를 하면서 너가 혜영이구나. 정말 반갑다.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갑자기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제가 긴장할 여유도 주지 않고 핵인싸. 긴장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냐고 막. 근데 아버지가 그때 얘를 몇 년 만에 만난 거라서 되게 신나 있었는데 내가 우리 애기가 아버지가 항상 키즈라고 우리 애라고 불러요. 얘를 베이비나 뭐 키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우리 애기가 지금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 어디서 우리 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어디서 우리 애를 데리러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직원이 그러냐고 하면서 종이를 주더래요. 공항 직원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애기 이름이랑 뭐 이런 것들을 쓰라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주소도 있고 이름도 있고 나이 같은 걸 막 쓰더래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상해서 잠깐 우리 애기는 30살인데 그때 그 공항 직원도 당황하면서 죄송하다 애기라고 해서 몰랐다. 그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미취학 아동 미취학이 아니라 그 미성년자 중에서 몇 세 이하의 애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면 그걸 이제 승무원도 인계해주시고 공항 직원도 에스코트. 맞아요. 그건 줄 알았던 거야. 하도 우리 애기라고 나는 하니까. 그냥 출구를 물었을 출구를 몇 번 맞아요. 엑시트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호자로서 아이 데리러 온 줄 알고 공항에서 그 종이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우리 애기 30짤. 네, 30짤인데 우리 애기 너랑 동년 밴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까르르 웃고 와이프도 막 같이 웃으면서 아빠 그랬어 그러면서 막 웃고 어제 만난 사람처럼 이 분위기는 뭔가 그렇게 해서 그냥 되게 첫 만남부터 너무 편했어가지고 그래서 뭐 집에 갔을 때도 뭐 집안일이나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방이나 제 물건은 제가 치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해도 뭐 설거지를 한 번은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래도 손님인데 내가 먹은 거니까 막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막 급 반대하시면서 그 공간 싱크대를 다 막으시면서 아버지가 여기는 나의 공간이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캥 작가님 어머니처럼. 딱 여기 여기는 내 거고. 그쵸 이건 내 거야. 침범하지 마. 이렇게 또 설거지 욕심이 있으셔갖고 그래서
이제 막 새엄마가 냅둬 거기는 니네 아버지 자리야.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곳이야. 그런 분위기여서 그래서 제가 일을 하거나 뭐 거기서 뭐 흔히 얘기하는 시댁에 갔을 때 어떤 그런 경계나 불편함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술 마시고 각자 시간 필요할 때는 보내고 뭐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내가 누워 있다고 그게 신뢰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예요. 처음에 얼마나 안절부절했을까. 뭔가 이 K 며느리. 진짜 저는 그 기분이 정말 너무 과일 싫어요. 먹을까 하면은 괜히 일어나서 네 아버님 맞아요.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막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다시 앉으라고 할 때 앉더라도 일어날 때 엉덩이는 같이 떼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괜찮다고 해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치. 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말이 그 의미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는 안 괜찮다. 근데 거기에서 괜찮다는 거는 정말 괜찮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한 번은 이제 어머님이 용돈을 줬어요. 파트너한테. 그때 와이프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는 거절 안 하네. 보통 저희는 용돈 주면 괜찮아요. 아이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이제 주세요. 막 바지가랑이 막 주머니에 막 우겨놓고 서로 이제 촌스럽게 그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순간에. 근데 시원하게 받으니까 엄마가 되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원래 저 집은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집에 갔을 때 이제 어머님 생신이라서 너도 용돈을 드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용돈을 드렸는데 봉투에다 이렇게 돈을 넣어서 용돈을 드렸대요. 어머님한테. 근데 그 봉투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져왔어? 안 드렸어?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시던데. 회수. 그래서 내가 그래도 주는 거야. 그 괜찮다는 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야. 그랬더니 셰리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래서 다시 가서 드려. 그랬더니 두 번째에 다시 이제 막 억지로 드리니까 엄마가 그래 이러면서 광대가 한껏 올라가셔가지고 그죠. 광대 승천해서 받으시는.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와이프의 집에서는 없는 거죠. 뭐 설거지할 때 괜찮다? 아니에요 도와드릴게요. 진짜 괜찮다니까. 이런 것들. 네, 분위기가 좀 달라요. 왜 진짜 그런 돈 주고 막 이럴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 저럴까 그냥 빨리 받지. 맞아요. 밀치고 뭐하고 식당에서 막 어르신들 막 서로 계산하고 맞아. 여기 팔뚝 다 잡아뜯고 막 맞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누가 보면 있어. 싸우는 줄.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또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미국을 다시 돌아간 게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네, 그동안 못 갔었어요. 서로 막 사업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느라 못 갔다가 올해 갔는데 원래는 한국에서 출국을 할 때 각자 가요. 저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냥 가서 미국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도 각자 그냥 그 출입국을 각자 하는데 요번에 저희가 시애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외국인 쪽에 서 있고 그 친구는 내국인 쪽에 서 있고 이제 각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막 신나하면서 달려오더니 이 순간을 기다렸다. 막 갑자기 저기서 뭔가가 달려오는데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저기 직원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너네는 가족인데 왜 따로 서 있냐고. 같이 줄을 서야지. 같이 줄을 서면 여기서 알아서 해줄 거야. 빨리 와이프 데리고 와. 시애틀 공항에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시애틀 공항이 좀처럼 친절하더라고요. 잠 못 이루는 밤 보내겠어. 시애틀에서 스타벅스 1호점 커피 마시면서. 그쵸. 그래서 그냥 같이 되게 자연스럽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들어왔죠.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돌아올 때는 그쵸. 한국 인천공항에서는 저와 외국인. 그쵸. 와이프는 각자 남남처럼 따로 서서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미세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제 체감을 한 거예요. 미국에선 우리가 결혼한 부부지. 그거를 체감을 하게 됐고 요번에 항공권 끊으면서도 마일리지에 대해서 막 알아보다 보니까 국내 항공사들이 저희가 가족으로 인정이 안 돼서 이 마일리지를 서로 똑같은 지출을 하고 같이 이렇게 쌓은 건데도 불구하고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델타 항공은 가족 구성원의 기준을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뭐 마일리지도 주고받고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한번 입국할 때 그런 거를 이제 겪어봤으니까 미국에 입국할 때 그런 게 오히려 약간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여기 한국에서의 뭔가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부당하다, 비정상적이다. 그쵸, 이게 네. 그게 체감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는 게 뭔가 눈에 크게 드러나는 차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이크로적인 것들 있죠. 작은 것들은 그 어느 순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도 익숙해하면서 사는 게 있어요. 나 혼자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래 안 됐던 건데 뭐. 근데 원래 안 됐던 건 없는데 그냥 그치. 그렇게 익숙해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그런 걸 안 하려고 요즘에 되게 노력을 해요. 어쨌든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인 커플이 있어서 둘 다 미국 시민권자거나 아니면 뭐 유럽인 커플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뭐 한국 통신사라든가 네.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쵸. 주재원이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좀 약간 효력이 있을 때도 있어요. 미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는 부부라는 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효력이 있는 거는 사실 어떤 문제가 터져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이제 KT를 쓰고 있는데 그 KT 핸드폰에 제 명의로 제가 쓰는 핸드폰이 있고 제 명의로 저희 와이프도 쓰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휴대폰 인증이 늘어나다 보니까 와이프가 뭔가 하고 싶어도 휴대폰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뭐 사이트 접속도 안 되거나 물건 구매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저한테 명의를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가보자. 그리고 이제 KT에 전화를 했더니 한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은 그 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명의 변경을 해드릴 수가 없다. 가족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첫 번째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혼인신고서가 있는데 그래도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뭐 그 혼인신고서를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받은 신고서와 뭐 이런저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인정이 되면 바꿔주겠다. 그런 불편함.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국 기준을 따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큰 효력이 없는 게 일상적으로는 더 많고 이제 추후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한 사람이 크게 아프다든지 어떤 큰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그죠.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뭐 갑자기 한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뭐 우리가 서로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헤어지게 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게 얼마나 그 효력을 발생할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일에는 이미 굉장히 이제 그 종이 미국에서 받은 그 종이 한 장이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KT에서는 그거 명의는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하는 중이에요 지금. 네, 서류 같은 거 이제 준비해서 다시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되면 이제 그런 게 되더라라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주변에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KT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업무 매뉴얼에 하나가 네. 추가되는 거잖아요. 네. 동성 커플인 그쵸. 경우에 네.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정되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 부부가 미국인일 네네. 때는 그러니까요. 명의 변경이 부부로서의 네. 모든 걸 똑같이 인정을 해줄 텐데 그런 게 좀 있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 자신한테서 내가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예전에 저는 전화해서 그런 걸 물어보지도 못하는 저였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동성 커플인데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근데 지금의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고객도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진짜. 생각하고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가시화가 너무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그렇구나. 저도 그거를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어머니가 채널 돌리다가 봤나? 그러니까 북한에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네. 남자만 이제 탈출을 해서 한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분도 탈북을 한 경우에 이게 재산 분할이나 뭐 위자료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냐. 나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 혼인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로 보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중혼이 안 되는 나라니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그 부인과 남편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뭐 보상이나 이런 거를 요구해도 당연히 안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된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지? 결혼이나 이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당장 뭐 합법적으로 이게 안 되더라도 이게 국제법이나 되게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 거랑 합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거랑 이게 또 다른 문제니까. 그쵸.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예시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지만 좀 사례가 많아지면 매뉴얼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 그럴 싶은 것 생각이 약간 진짜 들어요. 그런 이게 되게 작은 움직임이지만 약간 그래서 더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물어보고 그리고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뭐 신용카드 마일리지 이런 것들은 그런 모르면은 위에다가 한번 업무 내용을 확인해달라. 그렇게 해서 전화를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하지 않는 것처럼 묻혀져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되게 요즘에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당사자성을 띠고 있으니까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언니는 그냥 가게에서 지금 샵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나름대로 언니네 아내분은 제도권에서 그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회사원처럼 사회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것도 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부 동반이나 이렇게 커플이 뭔가 같이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지금 직장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이 와이프는 자신의 존재나 저의 존재를 숨기지 않는 게 그 친구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뭐 부부 동반이 아니더라도 어디를 같이 가게 되면 늘 저를 와이프나 파트너로 소개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행사나 이런 데 갈 때도 보통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소개도 하고. 근데 저희 와이프는 자기 소개가 Hi, my name is Sherry. This is my wife.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했는데 급속도로 얼어붙게. 모두가 얼어버리는, 모두를 얼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워낙 이제 그런 친구라서 뭐 회사에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더라. 직장에서 그걸 알게 됐을 때 같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고 싶어 하냐 그랬더니 예전 직장에서는 부부 동반 모임이 지금은 없는데 종종 있었는데 그 부부들한테만 주는 혜택이 좀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이렇게 신청을 했었어요. 하다못해 식용유라도. 그렇죠. 식용유라도. 무슨 명절에 뭐라도. 나도 달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번 이제 거절을 받고 그래서 더 저를 같이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굉장히 좀 나이대가 있는 최소 이제 한 30대 중반 이상의 그런 부부 동반 모임에 저희가 갔는데 막 가자고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불편해. 날 그렇게 2-3시간 동안 불편하게 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벽장이 있었다는 걸 좀 잊지 말아주고 너무 제발 나의 과거를 잊지 마. 그래서 이제 막 부탁을 해서 근데 그렇게 뭘 조르는 애가 아니라서 그래 가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뭐 막 거기 좀 뭐 나이 많은 분이 뭐 이해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해한다면서 갑자기 자기 너의 이해 내가 구한 적이 없는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뭔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해한다 이러면서 자기 뭐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이런 거 많이 봤다. 거 자기는 쿨한 사람이다.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많이 봤다 이러고 이제 술이 1-2잔 들어가니까 어떤 이제 거기에 있는 남편분의 이제 와이프 똑같이 부부 동반으로 온 여성분이 잠자리는 어떻게 하냐. 진짜? 이게 뭔가 그분이 술이 취했는데 잠자리는 어떻게 하냐. 여자 둘이 살아도 뭐 저는 이런 거 이상한 것 같진 않아요. 막 이러더니 갑자기 잠자리는 어떻게 하냐. 네가 이걸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너가 너무 이상해. 그죠. 제가 만약에 그분한테 뭐 2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잠자리는 어떻게 하세요? 정상위로 하세요. 뭘로 하세요? 뭐 이런 얘기 좋아하는 체위가 뭐예요? 그치. 섹스 있으시나요? 이럴 심지어 언니는 더 건조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업이니까. 그럼요. 그게 제 업인데. 그래서
좀 당황하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가고 그때도 되게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도 있지 뭐. 당신들이 한번 적응해 보세요. 약간 이런 마음. 저는 당신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결혼 인정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희의 결혼 인정해주고 두 분 그 부부이신 거 내가 되게 응원하니까. 그렇죠. 그분한테 응원합니다. 중년 부부 응원합니다. 저 많이 봤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봤어.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냥 지금 이렇게 편하게 하는 제 모습이 저는 좋아요. 아마 그러니까 비욘세 씨랑도 더 오히려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를 숨기면서 친해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치. 그 사람은 몰라요. 제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랑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너무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 보니까 진짜 그 그래요. 사람이랑 정말 친하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사람하고 하는 관계에 대한 그런 회의감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하긴 했는데 삶이 좀 더 이제 딥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래 좀 더 깊이가 있어진 것 같고 이제 계속 자기 이렇게 스스로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부딪히는 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치.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용기가 있을 때는 계속 그렇게 자기 주입을 하다 보면 좀 지금 삶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것도 충분히 또 그런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해도 하고 근데 지금의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같은 거에서 내가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녹음실 들어올 때 팟캐스트 프로그램명이랑 이걸 이제 적어야 되는데 적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크게 읽으시면 비욘세 읽으시면서 이제 앞에 노트북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비욘 라이프 가시와 팟캐스트 비욘세 이렇게 쓱 뜨잖아요. 근데 되게 그때까지 생각을 안 하다가 그때 어느 순간에 딱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나를 좀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사람들이 비혼이라고 했을 그쵸. 때 스테레오타입으로 생각하는 게 비혼이랑 무성애자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연애도 안 할 거고 페미니스트고 근데 페미니스트인 거는 맞는데 비혼은 무조건 페미니스트인 거랑 내가 비혼자 겸 페미니스트인 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럼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리랜서 팟캐스트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비혼이라고 말했을 때 좀 이기적인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쵸. 그거를 그런 글 같은 걸 봐도 뭐 내가 이런 사람들이야 뭐 항상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비욘세라고 그거를 종이에다가 쓰고 이분이 비욘세 제작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하면서 갑자기 거기서 되게 안 느껴봤던 묘한 감정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덧입히는 이미지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런 게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갑자기 무슨 이렇게 뭐지? 오라처럼 이렇게 아우라처럼 이렇게 뭔가 이게 색깔이 확 덧입혀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거기서 딱 받으니까 거기서 좀 불편함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그런 편견하고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비욘세라는 방송이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되게 다른 에피소드 다 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고 특히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가 그 술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네네네. 굉장히 이제 오늘 긴장을 하고 큰일 났다. 나는 노잼인데 저렇게 재밌는 분이 나와서 지금 빵 터뜨리고 가서 이제 굉장히 걱정하고 이랬는데 비혼의 삶을 다루는 팟캐스트가 있는 것도 좋지만 비혼의 다양성을 이 방송에서 그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기를 광고주분들 잘한다. 역시 뭐 하십니까? 광고는 역시 항상 잘한다. 한 발 앞서가야 된다. 역시 이런 거를 많이 해보신 분은 달라. 이 타이밍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되게 자주 알고 계시고. 근데 정말 진심이에요. 이게 저도 비욘세님 덕분에
비혼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시각이 생긴 것 같거든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비혼이라고 했을 때 정말 다양한 비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유도 존재하는 거고 저처럼 비혼을 원하지 않지만 강제 비혼인 사람들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되게 얘기하는 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거 비혼 팟캐스트를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비혼이랑 기혼을 너무 좀 싸움 붙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쵸.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는 게 사실 그 아까 전에 혜영 언니 말했던 것처럼 원래는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결혼 생각이 없는 거는 내가 내 경험치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그쵸. 관계라는 게 정말 너무 좁아서 크면서 쭉 봐오는 결혼 관계라는 그쵸. 것도 하나밖에 없고 아니면 뭐 내 친구의 관계를 관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어쨌든 결혼에 대한 관념 자체가 되게 개인화된 데에서 나오는 건데 그쵸. 그거를 보고 누군가가 결혼을 했을 때 너는 가부장제에 부역하는 거고 네. 되게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하는 거고 너 때문에 뭐 여권이 뭐 50년 후퇴했다 이런 그런 짤 같은 거 막 올리면서 슬프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의 결혼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한데 네, 그쵸. 거기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했던 경험을 가지고 다른 개개인의 어떤 네. 결혼 생활을 너는 이러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너는 이런 데서 의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거 자체가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것 대로 같아요, 입구에서 정말. 내가 비혼 팟캐스트를 한 사람이다. 비혼세라는 이름을 썼을 때 그걸 이제 보자마자 너무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그쵸. 같고 네. 그리고 쟤 되게 깐깐하겠다. 네. 쟤 말 안 통하겠다. 쟤 편견 정말 어린. 그럴 것 같다. 이것도 문제인 건데 사람들이 기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를 약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네요, 진짜. 실제로 전 트위터에서 그것도 봤거든요. 뭐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너무 빠았는데 본인이 퀴어인데도 굳이 그 막 받아들여주지도 않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머리를 디미는 거 너무 약간 후퇴된 생각인 것 같다. 이것도 되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네. 아닌 것에 대해서 말을 얻는 게 되게 쉽구나. 근데 어쨌든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맹신해서 그 제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제도가 갖는 상징성 같은 게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언니네 커플처럼 지금은 그 모든 게 일반적인 결혼 생활과 다를 게 없지만 뭔가 유사시에 그렇죠. 근데 그게 기혼 커플들한테도 진짜 많은 케이스거든요. 네. 이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아기가 그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고 어떤 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되게 진짜.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받는 거에 대한 압박도 저는 조금 있어요. 저는 비혼이고 결혼에 안 좋은 점을 얘기하려면 저는 정말 막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A라는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나도 만 가지 비혼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비혼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정말 뭐 다양한 결혼 생활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도 다양할 테고 비혼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비혼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저도 그래요. 뭐 사람들이 뭐 결혼했을 때 그 아까 왜 제가 어렸을 때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혼은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좀 잃어가고 이런 좀 저가 봤던 결혼은 그 가부장제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를 하고 싶었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결혼은 사실 저희는 성역이라는 게 없잖아요. 둘 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여자니까 이걸 하고 네가 남자니까 이걸 하고가 없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이 커튼 달고 설거지 하고 싶은 사람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싶은 사람이 빨래하고 이게 성역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근데 그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충분히 있었지만 그 결혼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지 만약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저도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서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진짜 뭐 타투나 쇼컷이나 그죠. 이런 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는 비혼이고 타투에 쇼컷까지 했는데 고양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많은 사람을 저런. 실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유아 네. 정말 고양이는 난 없다. 비혼 이너프 이런 느낌. 술만 많다. 넌 충분히 비혼이지 않아. 고양이가 없잖아. 충분한 비혼은 무엇인가? 충분한 비혼이란 무엇인가. 그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퀴어면은 에코백 들고 다니고 환경에 대해서도 항상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레인보우 악세사리 100만 개. 그렇죠. 100만 개. 뭔가 어떤 인권의 선봉에 서야 되고. 그쵸.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럼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단속하듯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피시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도 저도 비혼인 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너가 뭐 소수자 막 이런 친구들이 많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멍충이더라. 아무 상관관계가 없고 소수자 친구들은 네 주변에도 너무 많고 그러게요. 네가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너한테 말을 안 해주는 건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사람들이 요소가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빨리 납작하게 만들어서 빨리 파악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야 맞아요. 이 사람을 대하는 매뉴얼 같은 게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쟤는 비혼이고 뭔가 어떤 성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잘 발끈하는 타입이고 이러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나게 기혼들의 삶을 후려쳐볼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너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니? 라고 얘기하면 뭐지? 또 혼란에 쌓이고 망했다. 잘못 짚었다. 잘못 짚었다.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얼마 전에 그 팟캐스트 갔을 때도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이제 기혼자세요. 근데 비욘세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나간 거니까 비혼에 대한 이제 질문을 나름대로 이제 쭉 해가지고 보내셨는데 되게 엄청 사려 깊게 써주시고 그리고 뭐 사려 깊지 않더라도 이거는 그냥 저도 여기에서 막 그 아까도 막 질문하게 그런데 왜 꼭 결혼하셨어요? 이게 헤테로한테는 아무도 안 묻는 건데 근데 그쵸, 어쨌든 이 방송이 나가서 처음으로 이런 퀴어 결혼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그냥 세상 평범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뭐 작가님 혹시 뭐 불편한 거는 없었는지 뭐 비혼의 장점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이제 그걸 보고 그러면 비혼의 장점을 몇 개 준비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괄호 열고 저는 당연히 장점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뭐 청취자들이 쿠셔너. 그게 너무 좀 따스운 거예요. 진짜 이거 그냥 방송용 질문이고 그냥 테크니컬하게 해도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막 우리끼리만 맨날 그런 거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얼마 전에 이제 언니네 집에 가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내가 너무 빠른 질문 골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언니한테 그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언니 왜 뭐였지? 결혼했어?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서 어차피 한국에서 인정도 안 되잖아. 그런데 결혼을 왜 했어? 뭐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데 그냥 아이템용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종류 중에 하나로 이런 그쵸. 얘기 해보자. 너무 재밌겠다. 우리끼리 저는 엄청 되게 깔깔깔깔 해놓고 질문지를 좋아요. 질문을 생각해서 근데 이거는 왜 했어? 왜 이랬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빠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걸 난 지금 다 하고 있다. 내가 진짜 다 하고 있다. 나한테 왜 비혼이냐? 왜 물어보냐?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퀴어인데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왜 결혼했어? 하고 싶으니까 한 건데 왜 물어보지? 내가 왜 너한테 이걸 소명해야 되니?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거를 엄청 많이 물어보면서 이게 진짜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다. 맞아요. 물론 이제 그게 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 비욘세 씨가 저한테 하기에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한 개인의 대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한 번 정도 얘기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 작가니까 방송 작가들이 원래 이런 인터뷰 같은 거를 할 때 좀 그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딸기를 너무 좋아해. 근데 딸기 덕후 특집이면 이 사람이 딸기 좋아하는 걸 내가 존중하더라도 근데 왜 딸기예요? 사과 많은 과일 중에서 근데 딸기는 맛있잖아요. 그럼 수박은 맛이 없나? 근데 왜 하필 딸기냐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계속 예리하게 끄집어내려고 일부러 쿡쿡 찌르듯이 질문을 하는 게 있구나.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언니한테 막 하면서 내가 약간 속으로 막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것 자체가 나도 이거에서 되게 쿨하지 못하구나. 언니는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막 이게 이거 어떡하지? 언니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아니에요.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그 프레임에서 나도 못 벗어나고 있는 내가 있나 보다. 이 그냥 평범하고 재밌는 얘기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기로 해놓고서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있고, 내가 이런 집에서 이런 가족들과 이런 환경에서 뭐 이런 외모와 이런 키와 이런 몸과 네. 이런 성격으로 얼마를 살았어. 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랑 내가 지금 보는 세상이 좀 다른데,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어. 라고 하는 어떤 순간이 오면,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같은 길을 막 가다가 각자의 길로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연히 연락 네. 좀 안 하게 그쵸.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냥 문득문득 그 예전에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그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내 환경이라는 게 있고 저희는 너무나도 그런 가부장제 아래 결혼이라는 건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 희생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너무 오랫동안 보고 공기처럼 TV를 보든 뭘 보든 내 환경에서 그런 게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탈바꿈하려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체감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면 뭐 가족의 어떤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이런 게 제가 그 얘기 듣고 집은 온기가 감도는 데가 아닌데요. 저는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온기가 감도는 게 아닌데 나한테 집은 히터를 좀 잘 틀고 히터 잘 틀면 온기가 감돌 수 있겠지만 집이 왜 온기가 감돌아야 되나? 왜 집은 북적북적하고 사람 소리가 나야 되고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가? 바깥에서도 사람 진짜 100명 만나고 그쵸. 인터뷰하고 하루 종일 맞아요.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저한테 집은 그런 공간이거든요. 딱 입 닫고 들어가서 맥주 한 캔 까서 넷플릭스를 보든가. 비욘세 씨 집은 또 그게 가능하죠. 그런 풀 세팅이 돼 있는 그쵸. 집이잖아요. 누구 집보다 가정집 같은. 깜짝 놀랐다. 나 또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좀 이거를 생각을 해볼 문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다른 때보다 말수가 너무 적고 질문이 적고 이런 게 이게 언어를 쓰는 것 자체도 예를 들면 사위는 백년손님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위가 남성일 때를 상정한 건데 근데 그쵸, 그렇다고 그쵸. 이 두 사람의 집안에 대해서 며느리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하지만 그쵸. 며느리가 아닌데 우리가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무나 구도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얘기가 안 되니까 이런 게 진짜 적합한 언어를 갖는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게요. 저희도 그 단어를 아예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글거려. 시아버지라고 내가 걔 아버지를 절대 너무 이상하다. 그렇다고 또 장인어른은 아니잖아. 내가 여잔데 장인어른 또 아니잖아. 상당히 이상하네요. 상당히 이상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언니랑 나누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별로 나눈 게 아니라 장인어른, 뭐 장모, 시어머니 이거 자체가 성별이 아니라 어떤 구도에 따른 그쵸. 호칭이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파트너가 그러더라고요. 시라는 단어가 생겼어. 말해봐. 집사람, 바깥사람. 맞아. 그때 집에 갔을 어디서 때 배웠니? 한국어 수업에서 배웠다. 그 맞아. 수업 가지 마라. 그게 진짜 그쵸. 구도에 따라서 만든 단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언니가 이제 파트너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파트너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럼 나도 파트너라는 말을 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언니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파트너가 너무 안 와닿는 이유를 생각해봤다. 일단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는 데가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지금 여기 마이크에 써있잖아요. 모든 것이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그러니까 뭔가 협업, 비즈니스 관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아니야. 근데 관계 안에서도 파트너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섹스 파트너. 근데 봐봐요. 섹스만 하고 거기에서 둘에 대한 친밀감이나 감정이 결여된 거를 섹스 파트너라고 하잖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파트너가 어쨌든 외래어니까 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만 묶인 관계를 그런 식 어떤 동업자의 개념을 파트너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언니를 근데 언니 파트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좀 약간 근데 두 사람 그런 관계가 아닌데 내가 그 관계의 밀도를 후려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진짜 파트너라는
갑자기 막 네이버도 그렇고 막 당신의 라이프 파트너 오렌지 그쵸. 라이프 막 보험 광고. 그럼요. 아 진짜 좀 그런. 유사시에 필요한 돈으로 묶인 존재. 그쵸. 이런 거를 파트너라고 그러네요.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파트너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는 결혼을 하기 전인데, 결혼을 못했을 때, 법이 바뀌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지 못했을 때, 이제 부부동반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내 라이프 파트너다, 뭐 내 파트너다, 이렇게 그 와이프가 소개를 했는데 그게 제가 듣기 좋아서 이제 그대로 이제 저희가 파트너를 하는데 갑자기 섹스 파트너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할 때 파트너는 이제 당연히 뭐 동반자, 그다음에 반려인 그쵸, 예. 이런 게 많은데 그쵸. 이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 헬스클럽처럼 헬스장 이런 것처럼 다르게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언어가 없다는 게 되게 많은 걸 상징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말을 언젠가부터 안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주변에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한 명, 두 명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누군가한테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는 너가 남성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걸 내가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나의 권력에 대해서도 휘두를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친구들이 그런 거를 이제 불편함을 얘기하니까 엄청 친한 사람한테 얘한테는 아직 커밍을 안 했어 얘기해서 너네 근데 그렇게 친한데 왜 안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근데 걔는 항상 나한테 여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봐. 얘는 준비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좀 사인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비욘세 씨 처음 알게 됐을 때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저렇게 밝히는 헤테로는 처음 본다. 보통 이게 그 성소수자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뭐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 섹슈얼 아이덴티티를 성소수자들이 많이 써요. 근데 그냥 이성애자들도 저렇게 소개를 쓸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다른 사람이다. 친해져 봐야겠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일단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의 몸을 가지고 남성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소개나 소명이나 너는 언제부터 네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니? 이런 질문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냥 그거를 제로 베이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반드시 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지만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레즈비언이냐고. 이 단순하게 키가 크고 머리가 짧아서. 키가 크고 머리가 짧고 몸에 타투가 있고 저런. 뭔가 여성에 대한 얘기할 때 움찔하면서 왜? 또 이렇게 이 하니까. 수많은 레즈들이 게이다를 움직이면서. 그리고 그 쓰는 단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말을 그냥 잘 안 쓰고 근데 그거를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 남자친구라고 안 하고 무슨 얘기하면 맨날 애인이라고 제 레즈비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예전에 한번 그 회의를 할 때 이게 되게 엄청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막 회의를 할 때 그 누가 회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17명 정도 있는 회의실에서. 근데 아까 뭐 누구누구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협업을 하는 분인데 그 사람 게이 같지. 그 사람 게이 같더래. 10몇 명 앞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이 방에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떡하려고. 이 방에 게이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그 처음에 그냥 웃으면서 정말 모르는 건데. 아니 이 방에 게이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뭐 게이 레즈비언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또 에이 또 그런 얘기 왜 하시냐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 레즈비언이야? 너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거슬린다 이거죠. 그런 말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근데 거기서 되게 갑자기 한 몇 초 사이에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겠네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거면은 지금 물어보신 것도 큰 너무 신뢰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그걸 못 놓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맞냐고.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고 해야지 이 상황이 아름답게 넘어가는 건데 네가 지금 분위기를 망치고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고 이미 거기는 되게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그냥 아니 저는 아닌데라고 하고 빠져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그냥 그런 질문을 하는 게 그렇다니까 또 그런 얘기 물어보네 하고 그냥 농담식으로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후부터 약간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마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따로 안 했으니까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제가 레즈비언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대답을 강요받는 것도 어떤 의미의 폭력인 것 같고. 그럼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답이 하나밖에 안 정해져 있고 그 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회 구조 때문에 약자성을 띠고 있는 상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비겁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너 레즈비언이야? 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진짜로 레즈비언인지 궁금했으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걸? 아니라고 말해 분위기 잡치지 말고. 이렇게 그쵸, 얘기하고 싶으니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나중에 막 소문내는 거야. 남자친구 생겼는데 제 레즈인데 일부러 사귀는 것 같은 저 남자친구 K-드라마 비즈니스 파트너야. 이럴 때 힘있게 나오는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저랑 파트너요. 이럴 수도 있고. 다들 자기소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그냥 당사자가 말하기 냅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소개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고 뭐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랬을 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소개 하라는 거 강요 같네요 하면서 자기소개 자체라는 말을 아예 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듯이 불만을 가지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꼿꼿하게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지점을 지적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사자랑 얘기할 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피어다에서도 막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섹스토이 보면서 이런 거 누가 써? 네, 다른 손님이 막 매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지금 들고 그러니까 있는데. 쓰니까 갖다 놨겠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쓰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경솔하게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하고 낄낄거리고 이런 것들은 상대방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매너가 아닌 거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모르는 존재들에 대해서 왜 매너를 지켜야 되나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돌아온다. 그 섹스토이 들고서 이런 걸 누가 써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랑 다 그냥 같은 맥락인 것 같은 게 무조건 네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비혼이라고 하면 막 신나게 막 결혼 후려치는 얘기를 막 신나게 해요. 근데 그 술자리에 막 3명이 기혼이야. 그러니까요. 그거 생각하지 못한 거지. 그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말이 나오는 거죠. 뭐 출산에 대해서 막 엄청 그거 무슨 막 왜 뭐 애를 이 사람들 다 되게 20대 같이 보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20대의 애기 엄마, 애기 아빠가 또 거기 있어. 그러니까요. 그런 게 뭐랄까 성소수자나 이거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모두가 어떤 지점에선 약자니까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거대한 얘기를 했네. 거대하다. 거대하다. 그러면 결혼을 생각 중인 퀴어 커플들이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식으로 비혼 콘텐츠 되게 검색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뭔가 유부 선배님 알고 보니 내 DNA에 유부기가 있었다. 한마디 상당히 해주신다면? 많았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저의 경험을 빌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그런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나 이런 거면은 그 절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 한국 커플도 최근에 뭐 미국이나 하와이 가서 결혼하고 돌아오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팁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 소수자로서 그런 대다수가 받아가는 그런 어떤 제도권 안에서 이탈이 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정말 피곤할 정도로 일상이 없을 정도로 그 사회 제도와 싸울 수는 없지만 어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약간 보험처럼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인권 변호사 중에 뭐 이렇게 무료로 유서라든지 이런 거 작성을 해주는 곳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준비해둘 수 있는 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해방촌에서는 그렇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쵸. 해방촌 너무 섬 같은 데니까. 근데 아마 해방촌에서도
자기 주변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달라가지고. 그쵸. 굉장히 다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수면 내시경 한다고 했더니 언니가 우리 와이프가 너 뭐 차로 데려다 준대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러니까 주변에 퀴어 커플 많은데 부부가 없으니까 뭐 약간 우리 바깥 양반 내가 가고 싶지만 우리 운전은 집사람이 못한다. 혹은 바깥 양반이처럼 나는 운전을 못하는데 네. 데려다 줄게 막 이래서 진짜 빵 터져가지고 또 막 오퍼를 하더라고요. 음. 비욘세 혼자 가면은 혹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은 내가 갔다 오겠다. 이렇게 또 비혼 챙겨주는 기혼 커플 저희 건물 사야죠. 건물사 1층에 피우다 이제 그쵸. 2층에 저희 작업실 그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비혼이신 분들 중에서 비혼이 카테고리가 많으니까 지금은 미혼인데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둔 분들도 되게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한다는 거는 애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해야 되는 막 그쵸. 합의나 경제적인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약간 어쨌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지금의 내 모습, 뭐 아이덴티티 이 모든 것들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뭐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변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그냥 그때 내 상황과 감정에 충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한 7년 뒤에 그쵸. 갑자기 기혼세로 제목이 바뀌어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예전에 그쵸. 얘기했던 거다. 비욘세에서 다시 또 비욘세가 될 수도 있고 미혼세, 이혼세, 조론세. 이게 또 알파벳 순으로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듣는 사람들이 거 봐라 쟤 또 저런 애가 또 제일 먼저 결혼한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파트너를 신뢰하게 된 제일 큰 계기는 그 막 지키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서로 하지 않는다는 거 저희가 잘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막 DNA에 미혼의 DNA가 엄청나게 있었지만 막 영원히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에게 매일 충실하자 이런 게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약속. 근데 삶은 현실이잖아요. 막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혼율이 50%인가? 한국이 그렇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특별한 것처럼 사회에선 계속 치부하고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이렇게 주변 환경도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치.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현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막 편견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면은 결혼에 되게 적합한 타입의 그쵸. 사람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는 미래에 대한 약속은 안 하지만 미래에 대한 설계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이게 진짜 뭐 어떤 지향성을 떠나서 결혼할 때 제일 최악의 케이스가 그거잖아요. 약속은 100개 하는데 설계는 안 해. 그쵸. 그럼 곤란하죠. 보험 이런 거 하나도 파악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언제 뭐 몰디브에 가서 한 달 살기로 하고 안 돼. 약속만 나중에 내가 너를 뭘 사줄 거 람보르기니를 사줄 거고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평소에 팟캐스트를 워낙에 많이 나오셔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 해본 얘기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엄청 긴장하고 오셨는데. 너무 재밌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1시간 반 이상 섹스 얘기 1도 안 하면서.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을 오늘 보았다. 뭐 이런 것들. 나도 빨리 유튜브를 시작해서. 근데 정말 재밌었고, 그런, 이렇게, 우리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게 재밌는 일이잖아요. 진짜 약간 그래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서 나를 또 돌아보기도 하고 나에게 몰랐던 가능성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찾게 되기도 하니까 그냥 그런 점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얘기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시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래요. 네, 저 또한 또 너무 재밌었어요. 맨날 비욘세 씨랑 술 먹고 얘기하고 집에 가기 한 2시간쯤 되면 그날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러다가 맞아. 이렇게 생생하게 맨정신으로 모든 걸 기억할 수 그럼 있는. 이제 배우자가 데리러 오고 또 취해가지고 그쵸. 또 쟤네 집에 가 있다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혼 누가 말했나? 국가가 말했지. 본의 아니게 강제 비혼 유브레즈 혜영 언니의 비혼 라이프 이야기 나눴고요. 저희 들으신 청취육이나 아니면 다뤘으면 하는 주제
또 비욘이랑 관련된 이야기들은 비욘세 공식 메일 beyonces@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behonses@gmail.com이고 트위터랑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도 많이 DM 주시고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혜영 언니 부부가 운영하는 주의사항 들으셨죠? 이런 거 누가 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혜영 언니 부부에 대한 주의사항도 들으셨죠? 소개받았을 때 나 그런 거 들어봤어요. 뭐라도 우리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실용적인 그럼요. 팁이 그래도 있어야지. 나 이해해요. 저 응원해요.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정신 차려. 여러분. 네.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저의 쭈꾸미 취향 동의해 주실 필요 없고요. 혜원이 부부가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샵 피우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해방촌 입구에 있는 예쁜 집이고요. 나왔으니까 또 언니 홍보 멘트 한번 우리 소상공인 힘내셔야 되니까 네, 해주세요. 저도 소상공인 네. 이 기회를 틈타서 네, 빨리 장황해도 하겠습니다, 되니까. 여러분. 어차피 앞에 내용 다 날리면 되잖아. 한 50분 날리면 되니까 요거만 나가면 되잖아요. 방송 1시간 30분인데 피우다 홍보 30분. 30분. 마음껏. 네, 여러분 피우다는 성생활 관련해서 다양한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 성생활 용품점이고요. 저희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저희가 이제 나름 뭐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성생활할 수 있게 엄선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바이브레이터가 필요하다. 같은 사람과 반복적으로 하는 관계에서 신선한 뭔가가 필요하다. 바이브레이터가 있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등등 뭐 평소에 성생활 관련해서 다양한 고민이 있거나 뭐 용품이 필요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피우다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나 정보를 드릴 수가 있고요. 직접 오기 힘드시면 온라인으로 채팅창 열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쇼핑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원래는 저희가 항상 여러분 혼자 사세요 네. 그러니까 가구 구성이 아니라 그 각자 혼자 사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정말 이런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기혼자 우대 관심 없거든요. 원래 기혼 얘기 나까지 해줄 필요가 없거든. 그쵸. 각자 행복하시면 좋겠지만 나까지 그 미디어에 동참해줄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럼요.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제 비혼자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하면 알아서 사세요로 너무 좋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알아서 원하는 형태로 살 테니까 참여하지 마 이런 그쵸. 진심을 담아가지고 철학적이다. 네, 제가 여러분 하면 언니가 함께 알아서 사세요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알아서 알아서 사세요.